안녕하세요. 11번 김미경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 헬기 현황과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 헬기 시스템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와 문제점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의료 헬기의 근본 목적은 중증 응급 환자 발생 2-30분 이내 의료진에 의해 전문 응급 처치가 이루어지고 환자 발생 1시간 이내에 수술 치료나 전문 최종 치료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출동 요청으로부터 병원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전 국토의 95%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구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만큼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선정된 경기권역을 포함해 총 7개 지역에서 의료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 헬기를 확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시간이 단축되어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의료 헬기의 운영 비용이 연간 대당 30억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료 헬기에 대해 탐구를 하면서 의료 헬기를 통해 사망률을 20%나 낮출 수 있는데도 의료 헬기가 우리나라에 많이 활성화되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웠고, 또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의료 헬기의 이착륙장을 더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의료 헬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빠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다른 선진국가보다 뒤처지지 않는 의료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되어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컴퓨터의 반도체에 대해 배우고 나서 컴퓨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크게 기기의 전기 전자적 장치인 하드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지시나 제어의 명령어의 집합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됩니다. 하드웨어는 크게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로 구성됩니다. 컴퓨터는 어떻게 기능할까요? 컴퓨터는 정보를 입력받고 그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여 출력합니다. 먼저 입력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된 정보는 메모리라는 저장 매체에 기록됩니다. 그 다음 컴퓨터의 처리 장치가 메모리에 기록된 데이터나 명령어를 불러와서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변경하고 생성해 다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이때 저장되는 모든 정보는 입력 장치와 무관하게 0과 1이라는 논리적인 값으로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반도체를 배울 때는 트랜지스터에 대해 배웠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트랜지스터 대신 CPU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일을 처리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개혁자 토마스 상카라. 먼저 저는 진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해 읽었던 왜 세계의 절반을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서 식민지 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르키나파소의 상카라라는 지도자를 알게 되었고, 정말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서가 아닌 책임자로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 개혁한 상카라의 업적과 그로 인해 이룰 수 있었던 효과들을 탐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는 원래 프랑스 영어로 독립 당시 나라 이름은 오트볼타였으나 상카라의 취임 이후 부르키나파소로 개명되었습니다. 오트볼타는 당시 심각한 부정부패와 무력한 정부, 극심한 빈부격차와 여성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고, 이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상카라가 쿠데타를 통해 군부 소령을 축출한 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상카라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토지 재분배 정책과 인주세 폐지, 개간 가능한 토지의 공유화를 실행했고, 이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2배 넘게 증가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정책에서도 여성 할례 의식 금지와 여성 공무원 임명을 통해 인권을 신장시켰고, 예방접종의 대대적 시행과 사회기반시설과 교육시설을 확립하였습니다. 만연한 부패와 권력자의 독재 정권,
정부의 극심한 외국 의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나라를 개혁해 근본적으로 기아를 해결하고 스스로 자급자족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이바지한 점에서 매우 큰 존경심을 느꼈고, 비록 이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을지라도 자신이 대통령으로 임명된 기간 동안 국민이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혁한 점을 보고, 자신의 권력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정치가 아닌 이런 지도자의 태도가 가장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살리는 훌륭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학년 2반 14번 민고은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의 원리 및 활용 분야 탐구를 주제로 개인 IR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가상현실이란 가상의 공간을 현실 공간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을 뜻하며, 가상현실의 원리는 원근감을 느끼게 하는 양한 시차의 구현과 광학 엔진을 활용하여 시야를 구현하는 것이다. 홀로그램이란 3차원 영상으로 이루어진 입체 사진을 뜻하며, 홀로그램의 원리인 홀로그래피는 레이저 광선을 두 개로 나누어 기준광과 물체광, 서로의 간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 무늬가 원리입니다. 또한 가상현실의 활용 분야는 의료, 엔터테인먼트, 우주항공 등이 있으며, 홀로그램의 활용 분야는 전자통신산업,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습니다. 탐구 동기 및 탐구를 통해 알고 싶은 점. 1. 탐구 동기. 미래를 바꿀 IT 과학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서 가상현실의 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접하게 되었고, 이런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의 원리와 활용 분야에 관해 탐구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탐구를 통해 알고 싶은 점. 이 탐구를 통해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기술들이 현재 어떤 분야에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어 나가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의 원리와 활용 분야. 1. 탐구 과정. 우선 첫 번째로 무엇을 탐구할 것인지, 탐구할 순서 및 탐구할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탐구할 내용을 정리한 후에는 탐구 내용과 관련된 검색어를 검색하여 여러 가지 뉴스, 기사, 동영상 등을 찾아 읽으며 알게 된 정보들을 찾아보기 간편하도록 정리하며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탐구 결과. 2-1. 가상현실의 정의와 가상현실의 원리. 가상현실이란 Virtual Reality, 흔히 VR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으며, 컴퓨터가 만든 가상의 공간 안에서 이용자가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을 뜻합니다. 가상현실은 가상의 세계에서 마치 현실이라고 느끼게 하는 기술이기에, 가상현실, 즉 VR을 구현할 때에는 사람이 원근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양한 시차와 주변을 인식하는 동적 기술과 디스플레이를 활용하여 구현한다고 합니다. 양한 시차는 양쪽 눈동자의 약 6cm가량의 간격차 때문에 생기는 두 시야의 각도차를 뜻하는데, 이 양한 시차를 구현하기 위해 VR 게임에서는 두 눈에 제공하는 영상을 약간 다른 각도로 제공하고, 사람의 넓은 시야를 구현하기 위해 광학 엔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투사해 100인치 이상의 가상 스크린과 90도 이상의 넓은 시야각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양한 시차와 광학 엔진을 이용한 넓은 시야가 가상현실을 현실과 비슷하게 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2-2. 홀로그램의 정의와 홀로그램의 원리. 홀로그램이란 3차원 영상으로 이루어진 입체 사진을 뜻합니다. 이런 홀로그램은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었기에 홀로그래피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로그래피의 원리는 레이저에서 나온 광선을 두 개로 나눠 하나의 빛은 직접 스크린에 비추게 하고, 다른 하나의 빛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물체에 비추는 것인데, 이때 직접 스크린을 비추는 빛을 기준광, 물체를 비추는 빛을 물체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물체광은 물체의 각 표면에서 반사돼 나오는 빛이므로 물체 표면에 따라 물체 표면에서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때 물체가 아닌 스크린을 비춰서 변형되지 않은 기준광이 물체광과 간섭을 일으키며 간섭 무늬가 생기고, 이러한 간섭 무늬가 스크린에 저장되는데, 이러한 간섭 무늬가 저장된 필름을 바로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2-3.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의 활용 분야. 우선 가상현실은 자동차, 의료, 관광, 건축, 엔터테인먼트, 우주항공 등 많은 분야에 활용이 되어 오고 있으며, 홀로그램은 자동차, 기계철강 분야, 전자통신산업,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등의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3.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의 실생활 활용 사례. 가상현실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3D 게임, 영화, 교육 분야에서는 비행훈련, 모의 전투훈련, 의료 분야에서는 가상수술, 해부학 등의 사례가 있으며 홀로그램은 자동차, 기계, 철강 분야에서는 시제품의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정밀 검사기계, 수술기계 등에 활용되어 수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향상하였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기존 공연의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하여 관객의 몰입과 현장선을 극대화하여 현장의 공연자가 실제로 공연하는 것과 같이 영상을 홀로그램화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마치며 1. 느낀 점 및 배운 점 2번 탐구를 진행하면서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이 어떤 원리로 구현이 되는지, 현실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사례로 이용이 되었는지 등을 배웠으며 평소에 영화에서 웹툰에서나 보던 가상현실과 홀로그램이라서 멀게만 느껴지고 상용화되어 쓰이게 되는 날은 10년 후 또는 먼 미래일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탐구에 조사를 하며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신기하고 좀 더 알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2. 다음 탐구해보고 싶은 내용. 가상현실을 탐구하며 VR, AR, MR, XR 등 다양한 용어들을 알게 되었는데 탐구를 진행하면서 MR에 관심이 가고 영상도 찾아보면서 MR을 더 알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탐구할 기회가 있다면 혼합현실이라고 부르는 MR의 유용성, 원리, 활용 사례 등에 대해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1학년 2반 14번 민고은 개인 IR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학년 2반 15번 박수빈이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디자인에서 공익광고를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자인 인문학이란 책을 읽고 책에서 디자인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코코 샤넬 외에 어떤 디자인이 사람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는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공익광고는 일종의 디자인이고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개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제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익광고는 개인 혹은 집단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며 경제사회, 기타, 자연환경, 사회공동체, 가정, 청소년, 공중보건, 그리고 복지 등으로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공익광고는 TV, 라디오, 그리고 신문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익광고의 효과로는 광고 시청자가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시행하는 헌혈이나 금연 등 TV 공익광고를 시청한 이후 국민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는 프로젝트가 시도되었습니다. 세부 수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비공개되었지만 광고 미 노출 그룹보다 노출 그룹이 더 많이 헌혈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러 번 광고에 노출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헌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른 예시로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09년에 제작 방영한 6편의 TV 공익광고에 대해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광고 효과 평가를 시행한 결과 광고를 본 응답자의 81.4%가 태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질서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 당신의 액세서리 편에서 액세서리가 질서를 어기는 주인을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의 아이디어로 시청 후 질서 준수 노력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이 93%였습니다. 또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한 인간 낚시 편에서는 태도 변화 효과가 8.7%였습니다. 공익광고는 TV, 라디오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한정된 인원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KIR 활동을 하면서 공익광고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수록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앞에서 언급한 헌혈 질서 준수와 다른 사회 공동체, 청소년과 같은 다른 주제의 효과들도 알고 싶었습니다. 1학년 2반 16번 박정현 개인 IR
주제에 대한 탐구 동기 탐구를 통해 알고 싶은 점은 미용에서 샴푸, 커트, 펌 세팅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염색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염색약에 쓰이는 화학 성분을 알아보고 싶었다. 염색을 했을 경우에 머릿결이 건조해져 푸석푸석해지거나 머리카락이 늘어지다가 끊어지는 경우나 염색하는 과정에서 눈이 시린 경우를 많이 들어봤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머릿결이나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머릿결이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염색약이나 인체에 무해의 염색약을 알고 싶다. 탐구 내용으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염색약은 화학연모제로 두피와 모발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작용은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지만 염색한 뒤 두피 따가움, 냄새, 두피 여드름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염색약 성분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증상이 이어질 경우 두피 습진, 탈모 등 2차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 염색약 선택 시 성분을 유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염색약 알레르기는 염색약에 들어있는 화학적 물질인 PPD라는 성분 때문이다. PPD는 염색약에 사용되고 있는 화합물질로 두피에 직접 접촉하게 될 경우 혈관 속까지 들어가 혈류를 타고 신장이나 간 등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며 각종 피부염이나 결막염 등을 발생시키거나 심한 구토, 호흡 곤란 등 심각한 증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PPD 성분이 없는 염색약을 사용하거나 천연염료인 해나 인디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 IR을 마치면서 느낀 점은 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고 심각해서 염색을 하게 될 경우 성분을 잘 보고 PPD 성분이 없는 약으로 골라 염색을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2반 17번 박혜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변곡점 중 하나인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및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개인 IR을 발표하려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주제에 대해 탐구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만주 모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만주 인사들의 한국 개발 체제의 발전을 알게 되었고, 긍정, 부정 두 관점으로 평가받는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의 일생을 살펴보며 공과 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박정희는 젊은 시절 3년간 교사로 재직하다가 만주군 신경군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일본의 세계대전 폐망 전까지 만주국의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일본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사실과 신경군관학교 지원 당시 보냈던 혈서와 지연서에 의해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를 친일파로 규정하였지만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파 목록에서 제외함으로써 박정희의 친일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육군대위로 임관하여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형 박상희가 대구 사건에 휘말려 사망하자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단독정부 수립운동 노선에 반발하여 급진적인 성향을 표출했던 남조선 노동당은 각종 테러, 무장폭동, 게릴라전, 노동자 총파업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여수 순천 사건이 발생하자 박정희는 연루 혐의로 사형이 구형되었으나 일본에서의 만주국 선후배들의 도움으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로 다시금 육군 장교로 복귀한 박정희는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자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켜 민주당 정부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로 규정하곤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해 3권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는 군정 초반 정권을 민정에 이양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 후 윤보선과의 접전을 벌이며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박정희의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 추진한 작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한일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박정희는 정부 차원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현하면서 대한민국을 상업 중심 국가에서 공업 중심 산업 국가로서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박정희는
발전을 위한 자본 확보를 위해 일본과의 교류를 늘리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한일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면서 들어온 자금과 기타 차관을 통해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일제의 식민지배 피해 배상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채 국교를 맺었기 때문에 협정 추진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 발전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김신조 사건으로 인해 공안 분위기가 조성되고 간첩 조작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박정희는 국가안보 강화와 경제 발전을 구실로 삼선 개헌을 단행합니다. 삼선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헌으로 이 개헌안이 변칙 통과되면서 박정희는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적 혼란과는 별개로 경제 개발 정책은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해외 차관 기술 협력을 통해 공장을 설치하여 수입 대체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고 도로나 발전소를 건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오늘날 경제 개발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포항제철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양극화와 정경유착 등의 부정부패, 환경 문제, 노동자 처우 문제 등이 심해지면서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시위 중 분신 자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삼선 개헌을 단행한 후 2년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박정희는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하지만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야기하며 정권 유지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선거 부진과 더불어 1969년을 정점으로 경제 성장률 또한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971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했고 1972년 남북은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한 공식 대화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킵니다. 또 헌법을 폐기하고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주는 유신 헌법을 통과시켜 체육관 선거에 의한 8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신체제의 독재 정치로 인해 언론과 시민 언론이 탄압되고 무고한 민간인이 체포되어 부당한 판결로 목숨을 잃는 일도 생겼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박정희는 1973년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실시하고 중화공업 육성을 선언하며 경제 발전을 실행했지만 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1978년 2차 5.1 쇼크가 터지며 물가가 폭등하여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불만이 극에 달한 시민들은 부마 민주항쟁을 일으키는데 이 부마항쟁이 극에 달하던 시기 박정희는 10월 16일 궁정동 만찬석상에서 측근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고 서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삼선 개헌 및 유신체제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테러 역시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부정됨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60~70년대 경제 개발은 국민 소득을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속한 경제 개발은 빈부격차를 가속화한다는 점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은 여러 방면에서의 업적이 많다는 평가와 독재 정치를 펼친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극명히 갈리는 인물이만큼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를 편향되지 않은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의 주제는 퍼스널 컬러에 따른 색의 조화입니다. 가깝고 먼 이야기 색이라는 책을 읽으며 사람들은 노란빛의 성향을 많이 띠는 웜톤과 푸른빛의 성향을 많이 띠는 쿨톤으로 크게 나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톤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같은 색이라도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색은 무엇인가 궁금하여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웜톤은 노란빛이 있는 색이, 쿨톤은 푸른빛이 있는 색이 어울리며, 이때 노란빛과 푸른빛은 빨간 계통은 난색, 파란 계통은 한색으로 구분 짓는 것과 같은 일반 색채의 온도감과는 구별되며, 파란색으로 예를 들면 파란색은 한색이지만 퍼스널 컬러에서는 따뜻한 파랑과 차가운 파랑을 구분 짓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한 가지의 색에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색들은 웜톤에게, 차가운 느낌이 나는 색들은 쿨톤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에 따라 자신의 퍼스널 컬러에 따른 가장 잘 어울리는 옷코디와 화장법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읽게 된 아동 관련 책들 중 아동심리와 카운셀링이라는 책에서 아동심리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심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아동심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아동심리가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알고 싶어졌다. 아동심리를 안다면 미래의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탐구 동기를 얻게 되었다. 내가 주제로 정한 아동심리의 사회적 배경의 정보는 여러 사이트를 넘어다니며 탐구를 해봤지만 만족스러운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비슷한 직업인 아동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 대해 검색해보게 되었다. 이 직업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산업사회가 발전해 물질 문명이 풍부해지면서 나타났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보다 여유가 생겨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들의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의 심리적 갈등 등이 중요시되게 된 것이다.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가 총체적 사회적 문제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더욱이 조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심리 상담사가 지향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아동은 교정 및 지도 효과가 가장 큰 시기이다. 이는 주변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자료를 검색하다가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에릭슨의 정신분석학적 관점에 따라 총 8단계로 나눈 고전적 발달 단계 이론이다. 이는 보다 쉽게 아이의 심리를 파악하고 교육할 수 있게 돕는데, 내가 진로로 희망하는 나이대는 제3단계와 4단계에 해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단계의 아이들은 주도성 내 죄의식을 배우는 단계이다. 아이들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에 관여함으로써 목표감과 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이때 교육자가 결정의 자유를 박탈해버린다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타인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던 교육자가 천천히 본래 아이의 책임이었던 것들을 하나씩 넘겨주어야 한다. 4단계는 인지적, 사회적 기술을 연마하여 역량감을 키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을 배우는 단계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꾸준한 주의 집중, 지속적 근면을 유지하는 자아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그러다 근면성 발달에 실패를 겪게 되면 이로 인한 부적절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성장하는 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이겨내는가에는 차이가 있다. 이 시기에 교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가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관심과 격려, 수용, 그리고 지지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연령대별로 배우기 시작하는 내용이 모두 다르다. 그 점을 잘 알고 위와 같은 내용을 필요할 때 떠올려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바라는 아동심리 상담사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아동심리는 그저 아직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심리라고 생각했다. 청소년과 어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탐구를 하다 보니 가정환경이나 트라우마 등으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지,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겪는 아이들의 심리를 주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자료를 검색하면서 앞으로 교육시키게 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번 기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동심리상담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자격증을 따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 결정권을 갖는 법에 대해서 탐구하게 된 1학년 2반 20반 신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제 진로인 사소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 IT와 인문학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 구글이 달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문제, 빅데이터 지배에 관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있는 무료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일단 OECD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회원가입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필수 입력 사항으로 요구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강제입니다. 스스로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읽어보는 것이 좋고 사회적으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것들을 이용할 때는 그 말이 무조건 사실이라고 단정지어 믿는 게 아니라 인증된 사이트나 사전 같은 곳에서 정보를 맞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번 탐구를 통하여 관련 지식이 늘고 관련 주제들과 예시들이 재밌었고, 탐구를 하면서 제가 탐구하고 싶었던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자료들이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유료 논문들이 많아서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자료의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고 학교 수업에는 도서관이 어떻게 활용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